to make time for your feelings, but you have to admit I already do. Let's just break it down to you and me uptown, dancing all around till the disco. 덴마크의 디자인과 블랑팡 50 Fathoms 가 만난다면 어떤 시계가 나올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코브 안데르센을 소개할 때 덴마크에 숨어있던 디자인 맛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여드릴 1926 오토매틱 모델도 디자인의 완성도만큼은 기가 막히게 높습니다. 몇 주 전에 소개해드린 쿼츠 다이버 모델도 상당히 예쁜 시계였는데 그보다도 수준이 한 차원 올라간 듯한 시계가 나왔습니다. 이 시계는 덴마크의 유명 배우인 조나단 할보라는 분과의 협업을 통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영어권이나 한국에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덴마크에서는 인기 텔레비전 시리즈물에 여러 차례 주연급으로 출연을 하면서 꽤 주가를 높이고 있는 분이라고 해요. 스코브 안데르센 측에서는 단순히 마케팅을 위해서 이름만 빌려온 게 아니라 하보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시계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스코브 안데르센 측에서 하보가 어렸을 적에 생각하던 꿈의 시계를 구상을 해오면은 그대로 시계를 만들어주겠노라고 약속을 했다고 해요. 이제야 공개가 됐지만은 졸속으로 진행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2017년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 결실로 1953년에 블랑팡 50 Fathoms 스코브 안데르센만의 색깔이 가미된 흥미로운 다이버 시계가 나왔습니다. 요즘 시장에 넘쳐나는 게 50 Fathoms 오마주인데요. 그렇다면 스코브 안데르센의 시계는 그 흔한 시계들과 어떻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1926 오토매틱 시계를 보시면은 주요 구성 요소의 생김새는 블랑팡의 시계와 의외로 크게 닮지가 않았습니다. 샌드위치 다이얼이라든지 인덱스의 모양이라든지 나뭇잎 모양의 시분침이라든지 매트한 광택의 알루미늄 인서트 베젤이라든지 양파 모양의 용두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블랑팡의 오리지널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계를 보면서 블랑팡을 떠올리게 된다면 그거는 블랑팡 특유의 비례를 이 시계가 참고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아한 곡선을 그리면서 아래 방향으로 꺾여 있는 길고 가느다란 러그도 그렇고 케이스 사이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폭이 넓은 베젤의 모습이 블랑팡의 50 Fathoms 많이 영상을 시킵니다. 여기에 골드톤이나 살짝 구워진 듯한 크림색을 베젤과 다이얼에 적절하게 사용한 것도 맞물려져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많이 닮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인상이 블랑팡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시계가 나왔습니다. 이 시계가 재밌는 건 또 스펙까지 빈티지 시계의 느낌을 따라가는 데 신경을 썼다는 점입니다. 유리는 아크릴이 아니라 멋지게 돔이 들어가 있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했으니까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는데 방수 성능이나 무브먼트는 좀 실망스럽게 느끼실 분도 있을 겁니다. 블랑팡의 시계 이름이 사실은 방수 성능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50 Fathoms 단위를 미터로 환산하면 대략 90m 정도가 되는데 이 시계는 그것과 유사한 100m의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m라는 방수 성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0 Fathoms조차도 원래는 특수부대를 위한 시계로 개발됐습니다. 성실하게 잘 만든 100m 방수 시계는 사실 어지간한 수중 활동은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1926은 현존하는 오토매틱 무브먼트 중에서 가장 빈티지 기계식 무브먼트의 체감과 비슷한 미오타 8215 무브먼트를 채택을 했습니다. 8215 오토매틱 무브먼트는 1977년에 처음 도입이 되어서 지금까지 설계 변경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 무브먼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단점으로 보이기 쉬운 옛날 무브먼트의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스코브 안데르센 측에서는 정말 빈티지 시계를 손목에 올린 것과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70년대의 설계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8215를 매칭을 했다고 합니다. 디자인이나 주어진 스펙 안에서의 품질의 완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 시계에 문제가 있다면 가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코브 안데르센의 시계가 예쁘긴 한데 가격이 항상 기대보다 좀 높은 것 같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 시계는 거기다가 디자인 협업에 참여한 분의 목도 있어야 되니까
비용이 더 올라가서 가격 책정이 상당히 사악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출시 기념 선주문 기간 동안 해외 가격이 599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아무리 디자인이 좋다고 해도 스펙에 비해서는 가격이 너무 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리 덴마크의 유명 배우가 구상해온 시계라고 해도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냥 모르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스쿠브 안데르센 측에다가 이 가격이면은 제가 리뷰를 안 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그동안 스쿠브 안데르센 시계들이 한국 시장에서 꽤 좋은 반응을 얻었고 회사에서도 한국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이 한국 시장 가격 책정에 대한 발언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슷한 스펙을 가진 인기 모델인 로리의 넵튠을 예로 들면서 넵튠에다가 399불로 가격을 책정한 것도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916 오토매틱이 599불인 건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399불을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와 비슷한 50만원의 한국 시장 가격을 책정하는 걸로 합의를 얻어냈습니다. 물론 이 할인 가격은 선주문 기간 동안 저희 채널 할인 코드를 사용하셨을 때만 유효합니다. 상세한 구매 정보는 고정 댓글과 영상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부가세 18.8%가 붙기 이전에 50만원이라는 가격은 물론 해외 시장 가격보다는 압도적으로 저렴하긴 하지만 여전히 스펙에 비해서는 살짝 비싼 감이 있습니다. 스쿠브 안데르센의 완성도 높은 디자인과 좋은 만듦새가 과연 이 가격을 정당화해 줄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1916 오토매틱에는 크게 세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스틸 케이스에다가 검은색 다이얼을 넣은 가장 무난하면서도 빈티지 블랑팡의 색상 조합과 가까운 버전이 있고요. 스틸 케이스에다가 파란색 다이얼을 넣은 조합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즈골드 PVD 처리가 되어 있는 스틸 케이스에다가 파란색 다이얼을 넣은 조합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합 다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스틸 케이스에 검은색 다이얼을 넣은 첫 번째 조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나머지 색상들도 틈틈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티지 블랑팡풍의 다이버 시계들이 의뢰 그렇듯이 이 시계도 베젤이 케이스보다 살짝 큽니다. 베젤이 크면은 확실히 나중에 잡을 때 좋겠죠. 베젤의 지름은 40mm이고 케이스의 지름은 39mm입니다. 러그 투 러그는 47mm로 손목이 가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상당히 컴팩트합니다. 빈티지 50 패덤스와 마찬가지로 베젤이 다른 시계보다 폭이 넓은 편입니다. 베젤 폭이 커진 만큼 다이얼의 사이즈는 작아졌습니다. 베젤의 폭이 약 5mm나 되기 때문에 다이얼 부분의 지름은 29mm에 불과합니다. 100m의 방수 성능에 두께는 유리를 포함해서 14mm가 나오는데요. 도명 유리의 두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요. 유리 부분을 제외했을 때는 11mm로 두께는 아주 준수한 편입니다. 미오타 825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기본 두께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얇게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무브먼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계는 체감이 꽤 얇게 느껴지는 시계입니다. 무게는 나토줄을 채웠을 때는 68g 정도가 나오고요. 메탈줄을 채워놨을 경우에는 120g까지 올라갑니다. 오토매틱 다이버 시계치고는 꽤 가벼운 편인 시계입니다. 그리고 러그폭은 줄질의 친화적인 20mm인데요. 빈티지 50 패덤스의 비례를 따라한 시계라서 그런지 50 패덤스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줄질이 어울리는 시계입니다. 50 패덤스는 원래 프랑스의 특수부대원들을 위한 군용 시계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사진들을 보면 나토줄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시계도 그래서인지 기본 줄은 나토줄로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스틸 소재의 줄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헤비 메쉬 스트랩 또 추가로 제공을 하고요. 바닷가에서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할 때 더 유용한 실리콘 스트랩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기본줄 이외에도 좀 더 전통적인 형태의 메탈 브레이슬릿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메탈줄 추가 구매 옵션도 제공을 합니다. 줄질이 워낙 잘 되는 시계이기 때문에 스쿠브 안데르센이 제공하는 기본줄 이외에도 다양한 시계줄을 사용하셔서 연출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집에서 쓰지 않는 굉장히 낡은 느낌의 두꺼운 가죽줄이 있다면 그걸 매칭을 해봐도 좋겠고요. 기본 나토줄보다 조금 품질에 더 신경을 쓴 프리미엄 나토줄 같은 걸 같이 매칭을 해봐도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립니다. 15.2cm 둘레의 노생활님 손목에 올라온 모습을 보시면은
러그 투 러그가 47m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나 손목이 가는 남자분들의 손목에도 큰 위화감 없이 올라갈 시계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나토주를 사용하시면 특히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시계를 싫어하시더라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시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로즈골드 케이스에 로즈골드 메쉬 스트랩을 한번 매칭을 해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이버 시계답지 않은 우아하면서도 실용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17.8cm 둘레의 제 손목에 올려봤을 때도 그렇게 작은 느낌은 없습니다. 베젤이 40mm의 지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작다기보다는 그냥 무난한 느낌의 중간 사이즈의 다이버 시계로 느껴지고요. 이 사이즈의 다이버 시계들은 사무실에서 정장 차림이나 셔츠 차림과 같이 어울리기에도 상당히 좋고, 줄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웃도어 시계 같은 스포티한 느낌으로도 얼마든지 연출이 가능합니다.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정면이든 측면이든 전체적으로 브러쉬가 되어 있습니다. 베젤의 가장자리와 용두 부분에만 폴리시를 해서 살짝 대비를 줬고요. 케이스를 보면은 별로 복잡하거나 화려한 부분은 없지만은 윤곽이 매우 선명하고 브러쉬의 수준도 준수합니다. 케이스의 생김새는 빈티지 50 패덤스와 매우 유사한 걸 보실 수 있죠. 크라운 가드 없이 3시 방향에 위치해 있는 양파 모양의 용두는 지름이 6mm입니다. 가격대에서는 드물게 양파의 모양을 꽤 정교하고 세밀하게 깎아둔 게 인상적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제작비를 많이 아낀 시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정면에는 샌드블라스트 바탕에다가 스코브 안데르센의 로고를 멋지게 넣었습니다. 베젤 엣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보면은 스캘럽 엣지 같게도 생겼는데 옆에서 보면은 코인 엣지에 더 가까운 모양입니다. 측면에서 관찰해 보시면은 베젤 엣지가 세공된 모양과 양파 용두의 세공된 모양 간의 조화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50 패덤스의 오마주 시계들이 아크릴이나 사파이어 같은 투명 유리 소재의 베젤을 많이 만드는데 스코브 안데르센은 특이하게도 알루미늄 인서트를 베젤의 소재로 선택을 했습니다. 무광의 검은색 바탕에다가 금색의 잉크로 5분 단위마다 마커들을 인쇄해 놨고요. 15분 단위마다 숫자도 넣어 놨습니다. 세라믹 소재를 사용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무광의 매트한 알루미늄 인서트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세라믹이나 알루미늄이나 어차피 무광일 때는 육안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점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알루미늄 인서트가 옛날 시계 느낌을 충실하게 내는 데는 더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베젤은 다이버 시계니까 물론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쿼츠 모델이 굉장히 쫄깃쫄깃한 스프링의 탄력이 그대로 느껴지는 베젤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시계에는 굉장히 건조하고 타박타박한 소리가 나는 클릭감의 베젤이 채택됐습니다. 백플레이는 다행히 거의 없습니다. 베젤 액션은 제가 선호하는 것보다 조금 뻑뻑하긴 한데 그래도 지난번에 쿼츠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개선된 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쿼츠 다이버 시계에서 가장 많이 개선된 부분 중에 하나가 시계 유리인데요. 이번에는 가장자리가 솟아오른 박스 형태의 더블 도명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을 했습니다. 내부에는 당연히 무반사 처리도 되어 있고요. 형태상으로는 예전의 아크릴 소재 시계 유리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실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스크래치나 흠집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 싱글돔이 아니라 더블돔 형태이기 때문에 다이얼의 시각적 왜곡을 일으키는 정도도 덜한 편입니다. 시계 유리 아래로 보이는 건 무광의 매트한 검은색의 다이얼입니다. 바깥쪽에는 흰색으로 챕터링이 프린트가 되어 있고요. 샌드위치 인덱스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다이얼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밑으로 크림색의 야광판이 보이는 형태로 다이얼이 제작이 된 겁니다. 12시 방향의 인덱스만 삼각형이고 나머지 인덱스들은 다 도트형으로 제작이 됐네요. 이런 샌드위치 다이얼의 품질은 다이얼에 뚫려 있는 부분의 절단면이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느냐에서 확인이 되는데, 스코브 안데르센의 시계는 여타의 중저가 시계와 달리 확대해봐도 굴욕이 없습니다. 디테일에 대한 주목이 아주 좋은 다이얼입니다. 특이하게도 다이버 시계에서는 잘 쓰지 않는 미니멀리즘 시계에서나 볼 수 있었던 나뭇잎 모양의 시분침이 폴리시가 된 채로 들어가 있는데요. 나뭇잎의 두께를 일반적인 드레스 시계보다는 두껍게 키워서 다이버에 어울리는 핸즈로 만들어낸 데서 발군의 디자인 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역시 폴리시가 되어 있는 초침은 길이를 시원하게 뽑아서 그럴듯한 스위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2시 방향에는 폴리시된 스코브 안데르센 로고가 부착이 되어 있고 6시 방향에는 어바웃 빈티지와 모델명 오토매틱 같은 문구들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스코브 안데르센의 로고가 다이버 시계에 들어가기에는 좀 존재감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점을 의식했는지 로고의 사이즈를 키워놨고요. 6시 방향의 프린트가 좀 많은 게 제 취향과는 조금은 다른데 그래도 이번에는 프린트의 사이즈가 지나치게 크지 않아서 많이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프린트의 해상도는 다이얼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매우 깨끗하고 좋습니다. 날짜창은 없이 깔끔한 대칭을 이루는 다이얼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 시계 무브먼트 스펙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미오타의 엔트리급 무브먼트인 821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동 감기는 되지만은 시간 조정을 할 때 초침이 멈추는 해킹 기능이 없습니다. 여타 부분의 스펙은 중저가 무브먼트의 대표격인 세이코의 NH35A와 비슷합니다. 1시간에 21,600회, 1초에 6회 진동하는 표준적인 진동수의 무브먼트고 파워 리저브는 42시간 정도입니다. 1 최대 오차는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40초 범위에 있는데 보통은 오차가 10초 내외로 이보다는 많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1970년대의 설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수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단방향 로터를 채택하고 있어서 로터가 헛돌 때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있고 인다이렉트 세컨핸드 드라이브라는 특유의 초침 운용 시스템 때문에 시계를 세게 흔들거나 충격을 주면은 최대 2초까지 초침이 멈춥니다.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스코브 안데르센 측에서는 빈티지 시계 같은 느낌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 821호 무브먼트를 의도적으로 골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펙은 그리 대단치 않게 느껴질지 몰라도 제가 써본 미오타의 8200번대 무브먼트들은 체감으로는 절대 비판할 수 없는 무브먼트입니다. 오래 사용해 보시면 오차도 항상 일관되게 나오는 편이고 잔고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스위스 무브먼트들보다 잔고장이 적고 고장났을 때 무브먼트를 통째로 교체하더라도 어지간한 스위스 무브먼트 정비 비용의 반값 정도밖에 들지 않는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저는 이 시계 전체의 가격만 좀 더 싸게 책정했다고 한다면 821호를 쓰는데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만은 디자인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가 무브먼트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821호를 매칭하기에는 조금은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용두는 아주 잘 나왔습니다. 양파 모양의 오버사이즈 용두라서 잡기도 편하고요. 이전에 리뷰한 쿼츠 모델과 비교해서 용두 나사가 더 부드럽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별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쉽게 풀고 잠글 수 있습니다. 수동 감기의 체감은 821호 특유의 가벼움은 있지만 꽤 부드럽고요. 반 좀 뽑으면 날짜 기능에 해당되는 고스트 포지션이 있는데 이건 사용하실 일이 없을 거고요. 완전히 다 뽑으면은 초침이 안타깝게도 멈추지 않고 그냥 분침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용두 액션은 미오타 무브먼트답게 시원시원하고 우직합니다. 야광은 상당히 아쉬운 편입니다. 베젤에는 전혀 야광이 적용되어 있지 않고 다이얼과 시분침에만 야광이 적용되어 있는데 그나마도 그리 밝기와 지속력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쿼츠 모델을 옆에 놓고 비교를 하면은 살짝 초반 밝기는 나은가 싶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야광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슈퍼루미노바 C1 도료 아니면 올드라디움 도료를 사용한 걸로 추측하고 있는데 도료를 지금보다는 좀 두텁게 발랐어야 하지 않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뒷면을 돌려보면 스크린 케이스백이 채택이 되어 있고요. 샌드블라스트된 바탕 위에다가 덴마크의 바다를 상징하는 파도 그림을 새겨놓고 상단에는 스코브 안데르센의 로고와 함께 이 시계를 함께 디자인한 조나단 하보시의 사인도 같이 새겨놨습니다. 이 사인은 배우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겠지만 아쉽게도 한국 사람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장착된 나토줄은 빈티지 50 패덤스 풍의 연출에 아주 잘 부합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아쉽다면은 스코브 안데르센의 나토줄 품질은 좋다기보단 그냥 평균 중에 평균입니다. 이게 추가줄로 제공될 때는 괜찮지만은 메인줄로 나서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나일론 소재가 딱히 프리미엄급의 체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 칭찬을 하자면은 그래도 고정장치와 버클에 폴리시가 아니라 브러쉬를 해놔서 케이스의 피니쉬와 일관성 있게 연결되게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기대보다 품질이 좋은 시계줄을 꼽으라면 헤비듀티 메쉬 스트랩을 꼽고 싶습니다. 2.7mm라는 두께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잘 휘어지는 줄이라서 착용감이 상당히 좋고요. 체감도 지나치게 무겁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헤비듀티라고는 하지만 클래스프는 그냥 일반적인 메쉬 스트랩이랑 똑같은 게 아쉽다면 아쉬운 점이지만 그래도 기본줄 3개 중에서는 가장 확실한 품질을 자랑하는 스트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리콘 스트랩
스트랩은 약간 애매합니다. 실리콘이 내구도가 약하니까 조금은 단단하게 만들려고 뭘 섞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부드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단단하지도 않은 애매한 스트랩이 나온 것 같아요. 구멍을 뚫어놓지도 않아서 오래 착용하고 있으면 조금은 답답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도 물놀이 갈 때 어떤 스트랩에 연결할 거냐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이 실리콘 스트랩이고, 스타일이나 품질에서 약간 불만이 있어도 실리콘 줄 하나가 있으면 나중에 상당히 유용하긴 합니다. 전에도 보여드린 시계줄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겠지만 쿼츠 모델에 들어가는 것과 거의 동일한 메탈 브레이슬릿을 추가금을 주고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메탈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옵션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계에는 오이스터 스타일보다는 빈티지풍의 분위기에 충실한 주빌리 메탈줄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줄이 3개라는 거는 얼핏 장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좋은 줄 하나랑 고만고만한 줄 2개를 섞어서 줄을 3개 주는 것보다 압도적인 품질을 가진 시계줄을 딱 하나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토줄의 품질은 정말 아쉬워요. 안타깝지만은 나토줄은 원래 달려온 나토줄보다 타사 제품을 활용하는 게 더 시계의 인물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시계인데 줄이 약간 안티같이 느껴져요. 빈티지 가죽줄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시계인데 가죽줄 옵션이 없는 것도 아쉽습니다. 빈티지풍의 다이버 시계를 이제 2개나 출시했으니까 스코브 안데르센이 빨리 거기에 어울릴 만한 빈티지풍의 가죽줄의 개발에도 착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평입니다. 스코브 안데르센의 1916 오토매틱은 빈티지 블랑팡의 매력적인 비례를 가져오면서도 스코브 안데르센만의 북유럽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은 수작입니다. 디자인의 완성도도 높고 시계율이나 다이얼, 용두 같은 곳의 만듦새, 디테일에 대한 주목도 50만원이라는 가격대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이에 비해서 수치상으로 보이는 스펙에는 너무 신경을 안 쓴 느낌인 게 아쉽습니다. 특히 빈티지 느낌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825 오토매틱 무브먼트는 이 시계의 디자인이 좀 아깝게 느껴지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가성비로 승부하는 시계가 되기는 글렀으니까 미오타 9015 정도를 채택하고 발틱이나 NTH 같은 브랜드와 경쟁하는 길을 택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도 무브먼트를 저가를 선택하고 가격대를 조금이나마 내렸기 때문에 중저가 소비자들 중에서 디자인에 대한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노려볼 만한 시계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스코브 안데르센의 첫 번째 오토매틱 다이버 시계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